글쎄요. 오늘 저녁이죠 벌써. 껌해지는 늦은 오후. 저녁 시간 늦은 오후에 서울의 소리 응징 스튜디오에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를 모셨냐? 민주당 이성만 부대변인, 원내 부대표. 원내 부대표, 네. 원내 부대표를 모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맨 처음 탄핵 얘기를 와서 서울의 소리 와서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다른 만일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기억을 하고 엄청나게 우리 촛불 시민들한테 응원을 받을 텐데 응원 좀 해주세요. 이성만 의원님이 탄핵 얘기 여기 와서 처음 했다. 한 달 전에 이건 말씀하셨던 아시죠?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인사 좀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지금 시기가 엄중한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더 똘똘 뭉치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서 꼭 사법개혁 이루어가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또 지지자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처리 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의 처리 방향에 앞서서 네. 이번에 이제 흘러가는 이제 과정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고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인정을 한 건데 대통령이 인정을 한 거는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임명권자가 결정한 것을 사법부에 불복을 했다는 것도 이거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를 이 영장 부장판사가 그냥 자기의 법적 소신을 가지고 결정했다? 이렇게 따지면 이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 또 정부가 하는 행위는 다 법률행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법률행위 법적 행위인데 네. 그럼 이 법적 행위에 대한 이의자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원에 가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그러면 그거는 판사들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판단해 버리면 사법부가 뭐든지 다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삼권 분립이라는 근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결과고요.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한번 우리 초신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치학 교과서의 가장 기초적인 문장 중에 하나가 액팅경이 얘기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은 바로 뭐냐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검찰이나 법원 누가 통제합니까? 감사원이 가서 감사를 합니까? 가서 누가 합니까? 기껏 하는 게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국정감사 정도입니다. 거기다 법원은 또 안 해요. 법원은 안 돼. 자체 삼권 분립한다 그래서. 그러면 검사들이 하는 행위며 그 다음에 법관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하고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공수처법을 빼어놓고는요. 이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죄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파면이라는 시스템이지 처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헌 여부를 따져서. 처벌은 또 별도로 진행 그건 절차를 밟아야 처벌은 되는 거죠.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건 형법의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검찰 또 무소불위의 판단을 해버리는 이 법원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유일하게 헌법적으로 있는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윤석열 총장은 물론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거 뭐 그 영장 판사도 그 점을 인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뭐 성향을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한 것은 이건 잘못된 행위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 어떤 위헌적 문제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나 판사들은 이 의회에서 탄핵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위헌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입법부는 적극적으로 탄핵을 하는 거고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위헌 여부는.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의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입법부가 헌법에서 나와 있는 권리를 적절히 그 활용을 해서 헌법 제 65조요. 보다 네.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만이 이를 해소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 사법부를 개혁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좀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이렇게 가다는 대통령이 장관 임명했어. 장관을 해임시키면 장관이 법원에다 나 해임 가처분 신청 낼 수 있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해임됐어. 그럼 자리에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집행정지 나 법원에다가 나 그 저기 해임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을 하고 나 못 그다음에 물러나겠어. 나 못 물러날 테니까 그동안 공백 기간이 생기면 이거 그 부처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 내가 개인적으로 집행정지, 손해가 많다. 그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예. 법원이 판단할 거냐는 예. 얘기입니다. 매번. 그러면 매번, 네.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이제 통수권자잖아요. 네. 최고 통수권자인데 통치행위자, 통치행위를 해야 되는데 통치와 법적 판단이 지금 어떤 게 먼저냐? 저는 통치가 먼저라고 보는데 지금 법적 판단이 앞서버리면 어떤 결과가 아니 올까요? 검사와 판사는요. 그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정의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임받지 않냐고 고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사법시험 합격을 해서 법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법관이나 검사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기술자입니다. 그렇죠. 법에 대한 해석과 집행을 하는 기술자인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권한을 위임할 테니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적인 의사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데 일반적인 행위를 할 때 잘못되면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 지금 말씀하셨던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네. 옛날 그 권위주의 시절에 그냥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통치행위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장관, 차관 임명하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는 사법부가 삼권분리 원칙에서 대통령의 결정 권한을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게 뭐 현직에 비웠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집행 정지를 인용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그 이런 결정 자체는 말의 표현상 뭐 영향이 크고 이런 거지 지금 집행 정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갖고 나라가 더 혼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맞습니다. 결정자가 결정한 걸 존중해 줘야 그 존중한 거에 의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이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검찰과 지금 있는 우리 민주당 정권하고의 어떤 싸움 붙이는 꼴로 유도한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도한 꼴이고요.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창호님이 이성만 의원님을 다시 보렵니다. 이성만 의원이 온건파로 상당히 좀 못마땅해 했던 분들인데 지난 12월 1일에 그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그 윤석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오셔가지고 야 정말 자괴감을 느꼈다. 밤잠도 못 잤다. 이제 탄핵군이 없는 거 아니냐 해서 그날 여기서 탄핵 얘기했으면 다른 의원들이 했으면 언론사들이 이성만 의원 탄핵 발의 이거 이성만 의원 막 나간다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 뜰 줄 알았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이 말 김남국이나 김영미 의원이 했더라면 막 엄청나게 기사가 나갈 텐데 왜 안 뜨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소실님 저는 강성파는 아닙니다. 근데 아니 지금 최고 강성파로 지금 이제 등장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거는 강성파 강성인이 온순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누구를 뭐 처벌하고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도 누구를 처벌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단한 인물이고 뭐 대통령이 될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작 수사, 민주 진영 사람만 수사 좀 하지 마라. 요 소식 들으셨죠?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위증 강요죄로 조사하겠다 오늘 나왔어요 언론에.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뭐 검찰이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별건 수사 이거 너 엉뚱한 걸로 사람 잡아놓고 말이야 압수수색하고 말이지 비인권적 행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유시민 전 의원이 전 장관께서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아니 검찰이 어떤 사실이 의심이 되면 조사는 해야죠. 그건 조사하는 기관이니까. 근데 조사를 해서 안 나오면 관둬야 되잖아요. 멈춰야죠. 끝까지 해.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다 터는 인디언 거죠. 끝까지. 비호제네요. 네? 인디언 비호제 피올 때까지. 이거는 어.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유한 것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네 조직, 검찰이라는 조직을 강화시키는 역할밖에 안 한 겁니다. 예. 실제 검찰총장들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 검찰총장들이 그 뭐 어떤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검찰의 조직을 위해서 결정한다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아니 국민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조직을 위해서 결정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제 법원인데 법원하고 같이 그 같은 사법시험을 붙은 사람들이고 또 같은 연수원을 2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있고 선배 후배로 다 연결돼 있고 몇 개 대학에서 주로 사법시험을 통과하니까 인맥으로 다 연결된 집단들 아닙니까? 이 집단들이 하나의 클러스팅을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제가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이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중에서 피소된 사람들이 평균 결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세력화돼서 자기들끼리 그 짬짬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바라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개혁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탄핵제도를 쓰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왜 대통령한테 쓰면서 검찰총장한테 왜 못 쓰는 겁니까? 판사한테는 왜 못 쓰는 거고.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올해도 자그마치 추미애 장관한테 탄핵 발의 2번 했죠. 네. 또 그 경제부총리 홍남기 그분한테도 네. 2번 했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자그마치 지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인가요? 5번 발의했어요. 그때 이제 검찰총장 뭐 신승남 검찰총장 신승남, 뭐 김태정 검찰총장 이런 이렇게 분들에 했는데 대한 그때 역풍 맞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추미애 장관한테 탄핵 발의 2번이나 했는데 뭐 역풍 맞았어요? 아니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래서 역풍 얘기하는 분한테 역풍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역풍이 뭘까요? 역풍이 되려면은 부당해야 됩니다. 네. 부당해야 돼. 네. 아예 저거는 진짜 뭐 말이 안 돼야 됩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가 됐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예? 그때 말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냥 우리 열린우리당 후보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다. 그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탄핵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이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이해가 안 되는 되니까 거죠. 그게 당연히 역풍이 불죠. 자,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부를 탄핵을 소추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역풍 불었습니까? 안 불었죠. 오히려 탄핵을 하라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촛불 들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당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태는 어떤 것이냐? 뭐 법원 사찰에 대한 문제, 뭐 편파적인 그 수사에 대한 문제, 거기다가 정치적인 지금이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정치 안 한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치적인 행위로 안 볼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 조작 수사까지 포함해야죠. 그거- 조작 수사도 안 하겠다. 그럼- 정치를 하려면 검찰을 떠나서 해라. 네.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우리 경기지사께서 그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때 그 선거 방송에 나가서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안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갖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소지가 갖고 있고요. 이런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주장을 한 게 그겁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예. 징계를 받았으면 빨리 그때 탄핵을 들어갔어야 돼.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같이 동시에 들어갔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징계를 확정 짓는 순간 아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게 징계라고 느껴지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장관급의 고위 관료가 이게 징계를 받아서 말이지 뭐 정직이 되니 해임이 되냐는 상관인데 그거를 처벌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뒷짐지고 있다?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해야 됐어야 되는데 참 그때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때 이성만 의원께서 딱 지금 김덕원 의원 같이 페이스북에 탄핵해야 된다 주장하고 편지 보내고 이랬더라면 좋을 뻔했어. 12월 초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여기 나와서 네. 탄핵을 주장하신 이성만 12월 의원님이 2일인가 아마 12월 그랬던 2일인가 네. 했는데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는 11월 달부터 농성장 설치하고 갔고 그 이성만 의원님이 응징 언론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랬더니 좀 강성으로 변하셨어요. 아니, 강성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저는 뭐 행정 전문가이지 예, 예. 사실 사법 전문가는 아닌데 제 주변에 동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료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 동료 의원들 얘기가 맞아요. 그 이제 법원 출신인 동료 네.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법관이나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자기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경심 교수도 그렇지만 아니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항변할 항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그 태도가 안 좋으면 거기서 법정 구속을 하고 막 형량을 세게 매기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범죄 여부를 따라 빠져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개입돼서 판단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솔솔찬게 들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게 말이지 그 고귀한 사법부의 판단을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부탁을 해서 형량을 이렇게 무죄로 만들어 달라 법원 판단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요구하고 사법농단 네. 했던 그거를 또 그렇게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일본과의 그런 마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를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담아내는 그런 식의 판결을 유도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인 경우에 판사들하고의 어떠한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이런 사법적 행위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심하는 거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법관을 임명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판단을 해서 법관 재임용하는 거를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관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제3자가. 법관과 검사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력만이 정의이고 그 정의를 실행하는 방법론에서 검사와 판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부산에 계시는 김중희님이 눈물 납니다. 이성만 원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승태 그 대법원장 전 대법원 사법론단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수진 의원이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판사 탄핵하자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제가 그동안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을 쭉 훑어봤는데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 당한 일이 있었어요. 기각돼서 그렇지 소추가 아니라 탄핵 발의. 이렇게 하고 발의. 검찰총장이 6번, 네. 그다음에 김기동 검사 등등 검사도 몇 번 됐는데 판사는 없는 것 같은데 한 판사는 번도 없더라고요. 탄핵 소추가 된 건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뿐이 둘만 없어요. 이래서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재판 받던 판사들이 전부 무죄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판에 투입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런 재판이 100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탄핵을 주장하는 건 단 하나 그 윤석열에 대한 게 아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입법부가 예. 법원도 견제를 해줘야 되냐 이런 큰 의미의 내가 노상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윤석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탄핵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해서 그 사법부를 바로잡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검찰과 사법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뭐 이번에 이제 법원의 이제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면서 근 몇십 년 동안을 60년부터 하니까 60년간을 이 수사와 관련된 기소와 관련된 독점적인 권한을 누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일부분 뭐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분 연합하고 갔던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 그만두게 되면은 고위 공무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5년 동안 해당되는 직종에 가지도 못하고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패의 문제를 고리를 끌고 있는데 이거는 검사 판사 나오자마자 변호사하고 말이지 변호사부터 전관 예우로 하고 그래갖고 수십억씩 또는 수백억씩 돈을 벌고 또 로펌이 비대해져 갖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다 개입을 해갖고 하는 이런 시스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는 사법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사법개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권한도 나눠야 된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탄핵에 대한 문제는 우리 초심님이 얘기했듯이 단순히 윤석열이 한 그 개인의 행위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거를 넘어서서 사법 전체에 대한 문제를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탄핵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헌정사상 지금 내년 1년밖에 저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180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게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쉽지 않은 경우고 보다 우리가 좀 논의를 통해서 이 사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서울의 소리 또 윤석열 뭐 사퇴 추진 운동본부도 만들어서 대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때문에 우리 민주정부가 선거에서 져서 정권을 빼앗기고 하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하다.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주야로 이렇게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 자리에 그냥 놔두고 우리가 돌아오는 4월 보궐선거나 이후에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원님께서는 한번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민주 그 진영에서 선거가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뭐 선거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진짜 이거 탄핵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했던 그 배경에는 그 얼마 전에 이거 신문 하나서 문제가 됐었죠. 원전 문제. 네. 예. 원전 문제로 해서 해당되는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구속 수사. 구속 네. 수사를 하는데 영장이 이제 2분만 되고 1명은 영장에서 기각이 됐는데 내가 그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이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겠구나. 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 확실히 다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관 상임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아요. 예.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내용도 그거예요. 이게 안전하냐 또는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자기들이 판단 못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성도 이게 당초 보고서 낸 게 맞지만 시각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시각도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의 감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였고 그런 정도에 대해서 이 감사원에서 말하자면 압수수색하듯이 그 컴퓨터를 다 들고 간 거예요. 포렌식 하겠다고. 근데 컴퓨터를 들고 간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나도 그래요. 나도 공무원 생활할 때 내 컴퓨터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내 일도, 개인적인 예. 것도 있고 내가 단순한 업무 연락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실행 기한 중인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미 문서화된 거를 지우면은 그런 문제가 되지만 자기 개인적이나 단순 연락 같은 거는 자기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포렌식을 한다는데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방어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문서를 갖다가 말하자면 삭제를 했다. 그러면 처벌받아야 돼. 근데 공문서는 하나도 삭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거. 아, 개인적인 것만 삭제를 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거는 구속을 해서 겁박을 해서 문제를 발표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 행태를 실행하는 검찰과 그거를 받아주는 법원이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고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아주 정책적 행위인데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탄핵으로 가야 된다. 확실히 탄핵을 가야 되고 이 법원에도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돼요. 본인 스스로 누가 결정을 하든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것이 결국은 경직화된 사고방식을 만들고 편협한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법률적인 기술자일 뿐이지. 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 어떠한 비판을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감시받지 않고 전혀 통제받지 않은 예.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 마음대로 검찰과 판사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소불위 네. 아무런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판사로서 저 사람 어떤 형량을 때렸어. 이게 나중에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 나 처벌받았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법 피해자 대부분이 그런 피해라고 뭐 수십만 명이 된대요. 검사 판사한테 피해봤다고 하는 분이 다 믿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피해자가 뭐 수백만이라도 오고 수십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한 명이라도 판사나 검사가 처벌받았다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에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 뭐 저도 제가 아는 친구들 학생 운동하다 끌려가서 실종됐다고 아직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과연 판사들의 그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법의 보루로서의 판사들은 그냥 법이 있는 대로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내로한채 해갖고서는 사형 언도하고 말이지. 예? 그렇게 그런 분들 사과 한 번도 없지 않아요. 그런 거 다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청와대 권력을 개혁하고 행정부를 바꾸는 것만이 민주화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만 바꾸는 게 정치 권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최후 결론을 낼 수 있는 법원에 대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제도화나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저는 이 법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최소한 법원에 대한 문제도 감시할 수 있는 통제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법원 내 감찰기구를 둬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뭐 감사원에서 하든지 또 누가 정기적으로 그 판단한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보고 야 이거는 너무 과했어. 야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양심으로 맡겨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단순한 법률 전문가를? 그리고 고시 하나 붙은 것 같고 평생 그러고 한다는 게 이 시스템이 올바르겠습니까? 예, 오늘 우려되는 부분인데 조선일보가 민주당
부대변인 이성만 의원이 고시 하나 붙은 것 같고 원내 부대표님. 사법부 이런 비하 발언을 했다 언론에 기사가 좀 나오면 좋겠고요. 에이 그러면 안 돼. 많은 지금 나는 많은 저는요, 시청자들이 저는요 다른 언론사는 타고 싶지가 않고요. 네. 저 그럼 피곤해서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싫고 그냥 서울의 소리만 우리 초심님과 같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지. 예. 난 그렇게 뭐 언론 타고 뭐 누가 인터뷰하는 거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예. 이성만 의원이 온건파로 알려지고 지금 상임위가 그 저쪽 산주 산자 중소 그런데 특허위원회. 지금 이 12월 초에 오셔가지고 울분을 터뜨리고 어제 밤잠을 설치고 왔다. 아니 사법부가 대통령 그 윤석열 그 직무 배제한 걸 받아들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신 게 거의 한 달이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한 줄도 안 써주고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은 이성만 의원이 첫 번째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 네. 의원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우리 초선 의원들 이제 아까 우리 초심님이 언급했던 분도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줬죠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저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과 뭐 나중에 역풍이 불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문제를 검토할 게 아니라 그런 걸 검토할 게 아니라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탄핵 발의를 해서 소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면 저 위험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뭐 권한 행사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법관들도 그러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들도 조심하지 않겠어요. 어? 그리고 나와서 조사받고 또 증언대에 쓰게 되고 그러면 본인들도 엄청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야지 어떻게 국민적인 위임을 바쳤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한 표라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까지 다 판단해서 간다 그러면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설치돼서 판검사 수사를 한다. 어저께 공수처장 후보 두 분, 한 분은 판사 출신, 한 분은 검사 출신이 추천됐잖아요.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공수처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대로 수사하겠냐. 그래서 국회가 계속해서 재헌법 65조를 권리를 행사해달라. 그게 법이 72년도에 개정됐어요. 네. 50년 됐어요. 법 개정한 지. 근데 단 한 번도 본사 판사를 탄핵한 일이 없다는 게 국회가 부끄러워야 할 일이 아닌가. 아니, 저는 그렇게 들어요.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80년 이제 서울의 봄 시대를 열고 잠시 민주화의 길을 열었었지만 과거의 판단 우리가 이제 그 일제의 어떤 친일 행각 같은 거 밝혀내고 따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동란 때 부여관 문제 그런 거 따졌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또 반인권적 행위 또 따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 문제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고리주의 시절에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했던 그 많은 결정했던 사람들 왜 행정부만 책임을 집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이제는 진지하게 오늘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이 21대 국회 내년도에 관련된 법 제도를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을 어떻게 통제받는 시스템,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유서대필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 밝혀졌잖아요. 예, 그분은 그 담당자 그때 당시에 김기설 씨인가요? 김대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졌는데 그때 당시에 판결했고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
그다음에 담당 판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과거에 들면, 간첩 조작 사건으로 그렇죠. 사형을 선고한 이런 사람들 공안 검사들이 사과 반성은커녕 지금 국회의원 돼 가지고 자기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다. 이 부분에도 어떤 법을 소급 적용해서 그런 한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되는 법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남의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뭐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들 또는 뭐 재벌 등 기업주 등 이런 사람들 수없이 나와서 뭐 수없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나와서 비판받고 또 사과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다 찝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어떤 편협된 삼권 분리의 생각, 무조건 자기들끼리 해야 된다는,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도 법원 판단 받지 말아야 돼요. 삼권 분립을 그렇게 따진다면. 맞습니다. 그렇지. 어? 예. 그 국회의원 잘못하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야 너 문제 됐다, 야 너는 관둬라, 뭐 당신은 괜찮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삼권 분립 진짜 한다면 우리끼리 감사받고 말이지. 이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스스로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주체로 결정하지만 비판은 상대 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지? 그 수많은 그런 조작과 은폐와 있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사과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한 실예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는 항상 검찰이나 사법부의 그 견제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는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검찰도 대검찰청에 감찰부를 둬서 네. 자기 내부 문제는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셀프 감찰 무슨 의미가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게. 예, 우리 이영선님이 역시 이성만 의원 확실하네. 화이팅 이렇게.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가서 이번 가셔서 바로 의원들 붙들고 탄핵해야 된다고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의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하는 걸 상대 기관이 왜곡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삼권 분립에 위배되죠. 그렇다고 해서 삼권 분립이 됐다고 해서 내가 결정한 문제는 니들 타치 못해.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라는 비판을 게, 받아야 됩니다. 네, 상권 분립이라는 서로 게 견제하자는 그렇죠.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예. 우리 이성만 우리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 처리 방향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권도 재창출하고 보궐선거에서도 이기고 어떤 사법부 견제도 되고 등등 전체적인 이렇게 할지 윤석열 처리 저는 탄핵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 정리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해주세요. 일단은 영장 판사도 그 문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중립에서도 약간 좀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 판사들을 성향을 분석하고 따진 거 이거 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문제 자체만으로도 위헌적이냐 아니냐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위헌 여부라고 판단이 되면 강력하게 탄핵을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이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큰 목적의 틀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사법 시스템에 보다 건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판사 문제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결정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사법개혁안을
내년도라도 발표를 해서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이고 우리가 생각이 통일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해서 법의 문제는 법을 만드는 우리 입법부. 입법부가 주체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 뭐 헌재 가면 기각될 거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정말 원칙 상식도 없다고 봐요. 입법부에서는 그냥 혐의만 있으면 소위 탄핵 말씀 소추하는 소추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 판단은 헌재에서 하겠지만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면 증거는 나중에 헌재에서 찾는 거고 탄핵 소추할 수 있죠. 아이 그럼요. 이런 권한이 가지고 있는데 72년도 제정된 법이 아직도 한 명도 판사 검사 탄핵한 일이 없다. 이거 입법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이게 검사 판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정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면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검사가 판사들이 그 결정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결정한 기소의 내용, 그 다음에 뭐 판결의 내용. 그 중에서 이거는 심각하게 좀 왜곡돼 있다, 잘못돼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는 일괄적으로 저는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정기국회 때 정기국회 때 하든 해서 뭐 검사 누구는 무슨 사건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탄핵해야 문제 이 사람은 탄핵해야 돼. 그런 사람을 한 번 조작한 사람을 두 번 조작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런 사람 탄핵해야 돼. 그다음에 법관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과 같이 원래는 서로 만나거나 이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만났던 정황이 있고 이거 문제가 있었어. 그런 판사들이 있으면 그런 판사들 리스트업이 되면 그거 빨리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참 입에 담기 창피한 얘기지만 제주의 지검장으로 있던 모 예, 인사께서 예. 이상한 성적 행위를 하다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해서 경징계로 때리고 뭐 해서 정식으로 제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접대를 받았어. 그거를 뭐 4분의 1로 나눠 갖고 뭐 97만 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 정도면은 뭐 그 검사는 100만 원짜리 이하로 접대 받으면 문제가 없나 보죠.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위야무야 넘어갔어. 자기들끼리 하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리스트업을 해서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탄핵 발의를. 네. 그 소추를 해서 니네 헌법재판소에 가서 잘 소명해. 그럼요. 예? 잘 소명해. 일단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거는 거고. 재판을 거는 거예요. 또, 그 탄핵 발의할 때 국회 내에서 뭐 보면은 그 사람의 잘못을 또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시하고. 그래서 언론들이 보도를 보도도 하고. 아니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검사들은 검사가 알아서 해. 국회는 국회가 알아서 해. 우리 국민들은 잘못 저지르면 국민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성만 의원님 정말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시스템을 칭찬 좀 하고 갑시다. 이성만 의원 속이 시원하다. 이성만 의원 누님께서 부평에서 서민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도 저도 처음 알았는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우리 이성만 의원님 온건파로 많으신 줄 알았다. 아니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온건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 겁니다. 예.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 거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진다면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사법제도 이번 기회에 좀 개혁도 해야 되고 좀 새롭게 바꿔야 된다. 공감대를 가져가 간다면 우리가 국민적인 판단을 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는 이 사법제도 개혁을 나가야 된다고 봐요. 조금 뭐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사실 그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의 인사의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그거야 이제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일 거고요. 네.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일 거고 되도록이면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를 이제 2년으로
2년으로 이제 못 박았을 때는 그 이제 2년을 임기를 이제 되도록이면 지켜주겠다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그렇다고 해서 2년을 무조건 보장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저기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임명할 때 그냥 임명장 주고 내 맘대로 해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심사 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3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3년 전환에 문제가 되면 뭐 일도 못 하고 말이야.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면 해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년이라고 특별히 해임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강행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2년을 뒀다는 그 하나만의 의미를 가지고 2년 안에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 국회의원도 4년 동안 해임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구속수사하지 말고 구속수사하지 말아야 되고. 예? 아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아니 임기 보장 받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막 그냥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이거는 무조건 금과 옥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나 진짜 오늘 진짜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없는 법칙은 없다. 예?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냥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지. 문제가 되면 그 안에 해임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되면 바꾸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기로 입법부가 권한을 좀 행사해서 잘못 뛰는 사람들은 그냥 신속히 탄핵하고 또 거기에 법안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국회가 저는 법사위원도 아니고 아니지만 좀 큰 틀에서 개혁의 동참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제도를 만드는 곳이니까 개혁의 좀 주체가 돼서 좀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법부가 바로 서야 그리고 국민의힘당 야당도 설득하고 기회는 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줘요. 항상 주지만 좋았죠 지금까지. 항상 주되 안 맞으면 우리끼리 결정해야지 어떡해요. 그렇죠. 그거 언제까지 합의 보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무슨 사정하면서 국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수처 반대하고 있는 주호영, 유승민 의원 이분들도 다 과거에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당을 위해서 자기네 당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나왔대. 태영호 있잖아 의원, 북한에서 온 사람. 북한에서도 안 봤다. 기립 표결을 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제목으로 어떻게? 기립 표결을 했다는 거요.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북한에도 기립 표결은 없다 그러면서 참 희한한 그런 기사도. 그럼 그분은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셔야겠네. 여기에 보면 국회법에 보면 기립이 딱 있습니다. 거수, 기립,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법안 그 투표도 있고 법을 통과시킬 때 이의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별말 없으면 통과시키잖아요. 그것도 다 법에 있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기사도 있더라. 그걸 보고 내가 많이 웃었는데 오늘 윤석열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이성만 의원님은 가야 된다 탄핵. 일단 해야 된다. 이번 탄핵은 윤석열뿐 아니라 판사들, 사법부. 그러니까 저는 또 견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에 나서는 거는 결국은 법원의 결정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법부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보면서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한 거를 반항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저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사법부 판사가 계속 그렇게 하라고 판단을 합니까? 말도 안 되네.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아,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아 진짜 이게 고착화되면은 진짜 해도 대한민국은 너무하는 거예요. 해도. 개판의 나라가 된다. 이게 고착화돼봐요.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하겠어요? 하찮은 뭐 검찰총장뿐 아니라 무슨 국장 하나 임명했다가 뭐 잘못되면 법원에 나갔다 행정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국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렇죠. 통치 수단은 존중돼야 된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아니, 제도 때문에 적과 싸우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법관이 국민의 투표에서 결정된다면 그럼 나 그거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AI 시대가 오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법관하고 검사입니다. 법관 검사 기분 많이 나쁘겠네. 아니 AI가 시스템이 되면 감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십만 건의 판례를 분석을 해서 논리적인 문제를 따져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서 적정한 형량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AI한테 빨리빨리 맡기는 게 낫지. 야, 우리 이상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판사, 검사들 다 AI에 맡기자. 이런 얘기 듣는 이 방송 보는 판사 출신이나 현직 판사 검사님들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아마 아니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를 이제 반성하라 하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계시는 현직의 판사나 검사분들이 진짜 훌륭한 공직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수많은 비판의 직면에 계셔야 돼요. 수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꿋꿋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런데 어떠한 비판도 없고 어떠한 판단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꿋꿋한 분인지 누가 잘못된 분인지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검사 판사에 대한 어떤 개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길입니다. 이번에 탄핵 발의가 논의되고 갈 때 저는 이 잣대를 이렇게 보면 되죠. 조중동이 탄핵을 반대하면은 이건 해야 될 일이고 조중동이 탄핵을 찬성하면 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신문들이 그렇잖아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민영배 의원이 쓴 그 탄핵은 그 역풍이 없다 이 글에 그걸 인용해서 자기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언론들이 많이 그걸 보도를 많이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직무정지 시키려고 2번이나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법부에서 다시 살려줬는데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을 많이 관찰했을 것 같아요. 장관,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직무정지 시키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 촛불 시민들은 그 의도를 잘 알고 응원을 많이 해주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 인사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지식층들은 이게 역풍 맞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추미애 장관의 그 어저께 글 인용한 부분을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분이 잘 아니까 그랬을 거다 보는데 뭐 다른 사람 비유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할 수 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해서 탄핵 발의에 좀 앞장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김두관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고 또 친전도 다 보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숙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줘 가면서 전체적인 개혁의 주체로서 뛰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요 윤석열 탄핵 탄핵 그런 부분들. 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이런 것 좀 안심 좀 시켜주세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지금 소주잔 까고 앉아서 지금 방송 보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이제 뭐 저희들한테 그래도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가 됐고, 근데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이 되고, 근데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새롭게 이제 변모를 하게 될 겁니다. 새로 변모를 하게 되고, 이 공수처법에 또 이번에 이제 그 변호사 5년 이상만 하면은 이제 공수처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7년 이상. 7년이 아마 5년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10년에서 7년으로.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나요? 네. 그리고 검사 경력 빠지고. 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좀 민주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제 공수처로 이제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그분들의 각종 이제 조사나 이러는 걸 통해서 새로운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개인 하나의 문제에 너무 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수레바퀴는 이제 굴러가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번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용 결정에 따라서 이제 국회도 보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을 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큰 틀에 나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음은 뭐 불안하시고 뭐 좀 야 이게 잘 되는 거냐 이런 감이 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커다란 발전의 길로 접어든다 생각하시고요. 뭐 세상 일이 마음 졸이지 않고 되는 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맞습니다. 좀 국민 여러분 이제 인내심을 갖고 또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여튼 한 발 한 발 나가서 저는 될 거라고 믿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각종 선거도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노조님은 밥도 못 먹고 지금 화가 나서 며칠 굶었다는 분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 탄핵해도 헌재 가서 기각특권이 하지 말자. 그거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입법부에서 봤을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은 헌재 가서 어떻게 되든 헌재가 봐주든 말든 그런 입법부의 권한인데 왜 입법부가 앞으로 이런 얘기하는 분은 앞으로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벌벌 기면서 입법부가 사법부 눈치 보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서 이건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분이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판결이 내버리면 그 재판관들의 판결 내용이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도 다 남고 그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야 이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다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사실 오늘 방송이 그 국뽕뉴스 그래서 이거 지금 국뽕뉴스를 계속 하려면 윤석열이 탄핵 뒤에 국뽕뉴스를 하지. 앞으로 이성만 의원님은 국뽕뉴스를 이어가려면 윤석열 검찰총장 처리를 해야지. 잘못해서 보궐선거 지고 대선 지면 국뽕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뽕뉴스 보려면 우리 이성만 의원님 응원 많이 하세요. 예, 부평 갑이죠. 예, 드디어 전사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숨어있던 투사가 과거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누님이 부평에서 또 서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예, 드디어 새로운 인물이 드디어 그렇게 하는 건 난 싫어. 예, 오늘 국뽕뉴스 몇 가지 듣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자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이제 국뽕뉴스가 문화예술 분야인데 먼저 우리 문화예술 분야면 우리 아이돌 소식 BTS 방탄소년단. 예, 방탄소년단이 그 빌보드 차트를 석권을 했어요. 그렇죠. 핫백에서도 핫백은 이제 곡마다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도 1등을 했는데 그 세 곡이나 1등을 했어요. 그렇죠. 자료 좀 띄워주세요. 뭐 다이너마이트, 세비즈 러, 그다음에 라이프 고존 이렇게 세 곡이 다 1등을 했고 또 앨범 이제 그 빌보드 200이라고 그랬고 이제 그건 앨범 그 판매 순 이런 걸 따지는데 거기서도 1등을 했죠. 네. 네. 여기 BTS 멤버를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저 중에서 저 누구야? 이진?
진. 예, 네. 진. 예, 예. 그 고기만 잘 나머지는 이름은 잘 몰라요. 저기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진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기 저 모르겠어요. 미국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아, 그래요. 미국 의회에서 저기 그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어. 그게 아마 알렘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실제로 우리 그 핫백에 다이너마이트하고 세이비즈 러브, 라이프 고즈 온. 예, 그다음에 라이프 고즈 온 이 세 곡이 이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세 곡이 다 1등을 했죠. 네. 근데 방탄소년단이 저렇게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대한민국에 최소한 수출 10조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방탄소년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핸드폰 많이 팔릴 거고 뭐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10대들이 대한민국 방탄소년단 아니면 코리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네. 좀뭐 TV 네, 뭐 그런 이런 거 TV 이런 거. 뭐 가전제품 네. 뭐 다 엄청나게 팔리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김구 선생이 문화의 예, 영성을 예, 말씀했는데 예. 100년 후에 이게 예. 실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 예,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국뽕뉴스 좀 국뽕 좀 한번 좀 지금 다들 괴로우니까 국뽕이라도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아이돌 그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우리나라 그 소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창작 소설이 또 해외로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가요. 그래요 또. 실제로 그 채식주의자는 그 영국의 맨부커상 또 네, 수상을 맨부커상 또 수상을 수상을 했죠. 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는 몰랐네. 그래서 노벨문학상급의 급의, 그 예. 상이에요. 노벨문학상급의 상을 받았다. 네, 그런데 맨부커상. 보도 안 해요 우리나라 언론들. 그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3년 전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식해서 몰랐어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영화를 만들 때 외국의 스토리를 받아다가 영화를 만든 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스토리를 사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제 많이 팔려가고 있고요. 또는 이제 웹툰이라고 해갖고 이제 만화 그러면 이제 망가 그래서 일본이 좀 유명하죠. 또 미국은 이제 코믹스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만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종이 만화 말고 웹 환경에 맞는 만화를 만든 게 우리나라입니다. 웹툰. 웹툰. 네. 그래서 웹툰이 좀 일본에서 좀 뭐 거의 선풍적인 인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이제 그 만화 산업이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 종이 만화 그리는 그 만화의 어떤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웹툰 때문에 이게 보기도 편하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많이 보니까 이런 창작물도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생충이 뭐 아카데미 그것도 뭐 4개 상을 수상했는데 뭐 각본상, 뭐 감독상, 작품상 또 외국어 작품상 이렇게 굵직한 상만 4개 상을 부분을 4개 부분을 석권을 석권을 했거든요. 또 그런 컨텐츠 문제. 또 한류 영화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또 넷플릭스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별에서 온 그대 네, 뭐 그다음에 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일본의 뭐 그 아주 그냥 그 보수 우익 계열의 장관이 그 우리나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뭐 감명을 보고 그걸 안 볼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류 이 연속극이 엄청 또 팔려 나갑니다. 1위입니다, 1위. 계속 그래요? 넷플릭스에요? 넷플릭스에서 저도 넷플릭스를 보는데 예. 거기에서 드라마 한국인- 부분, 드라마 드라마 부분에 부분. 한국 예.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그래서 이런 뭐 문화에 대한 뭐 단순히 아이돌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도 영화 그렇고. 네. 또는 일반 소설 콘텐츠 또는 드라마. 뭐 드라마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미술 분야도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또 이게 김연아 또 이렇게 우리 피겨 스케이팅 네. 이렇게 예, 하는 거 스포츠. 보면 이 지금 그 선수 지금 그 피겨 그 있는 관계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연아가 이 피겨를 할 때는 이 피겨의 아름다움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이런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가 은퇴하니까 웬 기계초조 선수들만 다 와서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기계화. 이런 어, 기계화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기교만 기교 보는 만들어주는 거지. 식으로. 이게 막 아름다움과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예술적 경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류를 각 분야에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데는 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원인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깊이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실은 상당히 절하평가하는 경우 절하평가 많이 평가 하죠. 많이 하는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그 옥스퍼드에 있는 하버드에 있는 교수에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동서양사를 다 연구를 했지만 조선과 같은 나라는 본 적이 없다. 이 4대 부들이 말하자면 이런 그 민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성계라는 왕을 모시고 말하자면 창건이 된 게 조선이고, 그 다음에 왕이 왕 마음대로 하지 못하더라고. 뭐 사관원이든 이런 제도를 둬서 이건 뭐 툭하면 그냥 유생들이 막 올라와고 아니비옵니다. 하고 인근에 화장실 가는 것 같이 다 기록이 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를 시간이 없어 왕이. 이 사료 같은 거를 그럼, 보면 예. 다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백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진 그런 왕조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또 유교라는 것이 중국에서 유래됐지만 유교의 그 철학과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조선이었고,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내면적 생각을 전통을 가져오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수많은 침범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침범도 안 하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안 하면서 우리나라만 지켜왔던 이런 평화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상호 공존하려는 이런 전통이 우리 국민들한테 뿌리 내려 있고 침략받아 왔었던 한이 이런 서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가지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인류애적인 유대의식을 느끼는 근본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서가 있다.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누가 뭐래도 한글이라고 봐요. 한글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뭐 그 남북한이 벌써 갈라진 지 몇 년입니까? 7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75년이 되는데도 통역 없이 직접 대화를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예. 영어권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그런 어떤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이 바탕이 되는 참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또 이런 그 한글이 그 소리를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글자 아닙니까? 뭐 2,000 몇백 가지 소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일본 글자가 뭐 한 100몇 개, 뭐 중국 글자가 한 200 몇 개. 근데 그에 비해서 한글이 뭐 2,000개를 넘어 3,000개 가까이 소리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 창작의 표현이 가능한 그 영역들, 그리고 그 확장성 이런 것이 또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니까 전 세계에 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라고 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해방 이후에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 선진국이다. 앤드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이다. 언론적으로도 선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듣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 이 세계 각각 있는 그 과거 식민지에 살았던 많은 우리 개발 도상국들이 볼 때는 롤 모델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롤 모델,
정치적으로도 롤 모델 이런 롤 모델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졌던 그런 압축 성장과 그런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을 많이 갖고 내면하다 보니까 그 갈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다 보니까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딱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좀 약간 좀 모호하지만 IQ를 조사해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2등인가 3등인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또 교육열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 수준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의 내용도 그렇고 이게 풍부한 기초를 만들어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콘텐츠와 어떤 예술 분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민족인 거. 창의적인 맞는 것 같아요. 민족이죠.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댓글은 전부 윤석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 지금 뭐 우리 이 서울에 우리 시청자나 이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만 얘기 가셔야 되죠. 6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그 캐릭터 산업 수출 비교 좀 해주세요. 어느 나라가 한미일만 세 나라 비교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수출 제일 많이 하죠. 네. 제일 많이 해요. 미국보다도. 예전에는 다 수입국이었는데 예.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문화 산업의 수출 그냥 문화 산업이라고 분류되는 네, 것들 뭐 영화 뭐 게임 뭐 쫙 전부 다 더하니까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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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달러 정도 되고 수입하는 거는 뭐 한 2, 30억 불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문화 산업 자체만의 어떤 그런 기여도도 엄청나게 높고요. 특별히 게임 산업 같은 게 뭐 한 65억 달러, 한 70억 달러 정도 될 정도로 독보적 위치에 있고 각 산업별로 전부 다 흑자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 산업이 가지는 그 자체의 파급 효과도 되게 크고요. 앞서서 우리 초심님 얘기했지만 그것이지는 국가적 이미지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뭐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 사람들의 이미지의 격을 높여가면서 관련된 수많은 연관 산업의 수출까지 생각하면 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런 이 문화 산업의 발전 때문에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이 가득한 사람 많잖아요. 뭐 지금 청와대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고 150만 명이 서명했다고 아침에 누가 그러는데 이분들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만큼 지탱을 주는 게 K 방역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이 지금 1000명대에서 더 늘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다행이고 3단계 지금 전체 봉실을 안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할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로 그럼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맞습니다. 좀 우리 시청자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 일단은 사태가 나갈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코로나 자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저기 어디야 그 삼성 바이오 말고 저기 어디 있는 건 말씀하시죠? 송도에 있는 센투리온 예. 센투리온에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임상 2상 좀 루마니아에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임상 실험을요? 임상 네. 실험을 네. 우리나라 환자 수가 적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많이 했는데 환자 수가 적어서 우리나라는 임상 실험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좋고 루마니아에서 또 치료제인 거죠? 백신이 아니고. 백신 말고 치료제.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혈장 치료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가져온다고 하는 건데 아마 1월 말 전에 아마도 그 임시 사용 승인 허가가 날 것 같아요. 지금 대학병원급에서는 일부 그 치료약으로 쓴다 그래요. 자기가 동의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하면 아마 1월 뭐 중순 이후 말쯤되면은 이제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치료에 나가면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되게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로 백신을 생각하는 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뭐 좀 2번 맞아야 되는 문제 뭐
또 역학에 또 약간 문제가 있어 그렇긴 한데 아마 2월 중에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초부터 빠르면 백신을 2월, 맞을 네. 거다 네. 이렇게 또 백신을- 말씀하셨잖아요. 백신을 이제 그 맞도록 이제 하겠다 이러는 건데 사실 이제 치료제하고 백신은 좀 다릅니다. 치료제는 걸린 사람이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설사 치료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잘못이에요. 걸린 게 먼저 우선.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치료를 원해야 치료제를 놔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치료의 문제는 그런데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사람, 어떠한 기저질환, 어떠한 나이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사실 잘 몰라요. 그 미국에서 방송 중에 간호사가 한 분 그 백신 맞고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 중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뭐 이거 뭐 하루 먼저 빨리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하냐 안전하게. 안 안전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나 일부 언론사에서 백신 빨리 확보 못해서 빨리 안 놔준다는데 백신 먼저 들어오면 언론사 기자들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아니, 국민의 그래서- 짐당 사람이 좀 먼저 맞았으면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백신 받아 맞고 싶은 사람 맞아라 먼저. 국진당 애들 먼저 뭐 맞고 싶은 사람 맞아라.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요. 네,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45%밖에 안 돼요. 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55% 정도가 그 55%만이 백신을 맞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광범위한 최소한 2, 3년을 거친 임상 시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기저질환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안전하는 걸 최선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치료제로 잘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된 거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분류해서 접종을 하고 이런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들 먼저 접종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유형별로 치료와 그럼. 백신을 이제 다양하게 다양한 거죠. 그렇게 네. 해서 나가야지. 난 그래서 야 진짜 우리 대통령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나 같으면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맞았어야 돼. 아 수입할게. 아니 그렇게 맞기 원하면 맞아. 그래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 먼저 아니 맞고 싶으면 맞아라. 아니 맞고 싶은 사람 맞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 그 결과 보고 안전하면 안전한 군을 모아서 접종하고 불안전하면 불안전한 군은 따로 모아서 다른 백신을 강구하면 되고요. 예, 예.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어차피 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참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내가 이게 뭐 특정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심이 가는 게 일본에서 비판을 하면 일본에서 비판한 걸 그대로 받아다 이게 바로 각색을 토착외고 해고 신문이에요. 그거 저희가 각색을 그런 해서 예.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스가 총리 그쪽에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정부가 그 코로나 대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궁여지책의 하나로 한국은 백신도 확보 못했는데 우린 이렇게나 확보를 했다. 어? 이걸로 말하자면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만회하려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또, 그거를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공격에 쓰고 있죠. 나 그래서 에이. 좀 그런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늦었던 게 우리 임차인들 예. 좀 반값 임대료로 좀 만들자. 강행기 상가 쪽으로. 임차인들이요. 예. 네, 상공인. 상가 자영업자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국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그 임대료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자영업 중에.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집합 금지라든지 집합 제한이라든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서
아니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단순 몇백 지원해 갖고 해결되겠습니까? 임대료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데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핀센트에 맞게끔 좀 세부화된 세밀화된 좀 경제 회복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이 제가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코로나든 어떤 문제 때문에 영업을 정지시키는 긴급 발동령이 나올 때 임대인들이 받는 그 월세, 집세도 함께 근데 정지돼야 아까 되지 않나? 좀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아까 한 그렇게 얘기가 이 그거고요. 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 하면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네. 하더라고요. 어떤 난리가 나도 끊임없이 받는 거는 임대료하고 대출 이자라는 거예요. 아, 대출 기다도 정지하고 그러니까 대출 이자도 정지하고 일부 뭐 정지만 하면 조정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납입 연기를 기한을 시킨다든, 예. 좀 상당 기간 좀 연기를 시킨다든지. 저는 아닌데요. 그냥 아니 영업을 정지시키면 그 영업에 따른 다른 것들도 같이 이자,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얻은 돈, 사업을 하기 위해 든 돈에 한해서 또 그 영업장의 집세는 분명히 함께 동결돼야 맞지 않냐.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또 보는 또 그런 업종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종인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매출이 전년도보다 뭐 10% 이상 는 경우에는 좀 법인세를 좀 더 물린다든지 해서 세원을 만들어야죠. 예, 언제까지 빚내서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보다 좀 세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놔야 뭐 다음에 팬데믹과 같은 사태가 있을 때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예, 있을 지금 거라고 현재 우리가 계속 국뽕 뉴스를 볼 수 있으면 코로나 K 방역 지켜내고 봅니다. 예. 윤석열 탄핵하고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되죠. 다른 거 할 거 없죠. 국민 여러분 지금 OECD나 IMF에서 우리 경제 또 10월달 수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10년 내. 1.9% 9%나 전년도보다 늘어서, 1.9% 늘었죠. 그래서 작년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전년도 동월보다 네. 늘었죠. 국뽕 뉴스를 맞으려면 계속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국뽕 뉴스를 맞으려면 첫 번째 윤석열 탄핵이 잘 돼서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되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 이 K 방역은 지키면 된다. 지금 우리 다른 문제는 없죠. 그러면 보궐선거도 이기고 예, 대선도 이겨서 그래서 민주당도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어차피 1년 동안 인내해 왔잖아요.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고요. 여기서 뭐 성급하게 너무 그러는 것보다 의연자중하게 좀 더 인내하면서 한 2, 3개월 더 인내하면 우리나라는 백신도 빨리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백신 맞기 시작한다면 한 달 만에 다 맞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뭐 그러면 일본은 다 뭐 기록해야 걔네는 되는데 소리라 우리는 다 컴퓨터로 다 하고 예. 이놈의 핸드폰 일본보다 죄송합니다. 5배로 빨리 맞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다 순서표까지 다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권주자 1위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윤석열 대권주자 1위 하는데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나면 대권주자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저 때문에도 안 돼요. 내가 줄리는 누구냐고 아니. 맨날 쫓아다닐 건데 그뿐 아니라 윤석열의 대권주자 1위는 뭐냐. 사법쿠데타 브라질 사법쿠데타 모루 판사가 한 거. 요 사법쿠데타에 지금 앞제비가 윤석열이라 이 기득권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 언론들이 띄워주는 거예요. 윤석열의 그 대선 주자 1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절대 윤석열은 차라리 윤석열이 다음 대선 주자로 나오면 우리가 편해요 더. 아니,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뭐 마세요. 편하고 불편하고 대선 주자로 뭐 나오든가 말든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요. 완전 예. 문제고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남들 조사하고 파헤치고 이런 분이 국가 통수권자 되면 어디 불편해서 그리고 살겠어요. 윤석열이가 정상적으로 정의로운 검사를 하더라도 좀 경험을 쌓아야지. 그 사람이 경제를 알아. 오지가 않은 건 조작 수사뿐이 모르는데 이 염려하시는 분 그런 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한 그리고,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그거고 네. 나중에 또 대선에서 만나면 또 정정당당히 또 세게 세게 또 서로 또 경쟁하는 거고 염려하실 거 없다. 이렇게 그 전에 우리는 우리대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우리대로
예, 우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국뽕 뉴스를 맡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저쪽 윤석열 쪽 처리 잘하고 K 방향만 지키면 된다. 우리 크게 고민할 거 없죠. 두 가지만 잘 되면은 우리 지금 시청자들, 촛불 시민들 발을 쭉 뻗고 소주병 옆에 안 놓고 사실 제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 얘기할까요? 말씀하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참 뭐라 하냐면 대단한 나라이면서도 예. 야 하늘이 도와주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런 날 우주의 기운이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네.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그래갖고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쫓겨났죠. 하도 그냥 빗방울 못 살게 하고, 굴고 그러니까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데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그 미중 미중 갈등. 그 무역 전쟁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그 탈출하려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탈출을 하는데 지금 밸류 체인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망이 더 이상 중국 못 믿겠다 해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데가 가는 곳이 대부분 베트남이나 뭐 네. 저기 뭐야 그 이런 동남아시아권역인데 한국 기업들이 다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나왔잖아요. 사드 때문에. 예? 이게 자, 그것도 행운이죠. 부분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옛날에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이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면서 배터리가 이제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 중국이 자기네 회사인 뭐 CATL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금을 왕창 줘요. 그런데 그 일본 배터리에도 한국 배터리에 대한만큼은 보조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한국 배터리가 팔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렇지, 비싸죠 가격. 그래서 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런들이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데가 유럽으로 진출한 겁니다. 유럽 진출해서 거기서 배터리 산업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유럽에서 소비되는 배터리의 70%를 한국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더 커요. 그러네요. 거기가 환경 에너지 뭐 환경 산업 뭐 탄소 중립 이래 갖고 그 중국은 중국 정부가 좀 인위적으로 전기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살 수 있도록 예. 하는 거고 유럽은 시스템을 아예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거예요. 아예 가솔린이나 내연기관 차를 아예 시스템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수요가 느니까 더 많이 팔려. 그래서 LG 화학이 4위, 5위 하다 지금 1위예요. 1위로 올라갔어요. LG 굉장히 예? 커서.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그러고 보조금 줬으면 그걸로 진출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이게- 한류. 예. 근데 그 아까 BTS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지금 한국 드라마 이거 하나도 못 틉니다. 예. 한국 영화 하나도 못 봐요. 중국에서. 그 사드 보복 이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서양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BTS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해서 더 많이 발전한 거예요. 진짜로 더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쁜 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온 거는 국원이 상승한 거라니까. 아니 미리 예측 안 했고 그때는 정말 악정부터 했겠지만 나쁜 일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들은 운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좀 잠시 까먹었지만 우리가 중국과 관련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 중국에서 그 저기 뭐야 관광객들이 엄청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사드 때문에 일절 안 왔죠. 네. 그래갖고 뭐 제주도고 어디고 다 장사가 망하네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재편이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19가 발생한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우리 이 의원님 만약에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 자영업도 막 줄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해서 1년 동안 이런 복잡한 사태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준비한 꼴이 된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참 우리 민족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중국 수출이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반도체에
반도체 중국 한국에서 안 사면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입이 1년에 중국이 1,200억 달러예요. 아니, 전혀 안 놀라시네요.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면 넌 얼마나 되는 거죠? 1,200달러면 1,200조인가? 아니 12조 아닌가요? 120조. 120조. 그러니까 130조 되는 10억이 거예요. 1조인가? 예. 예. 130조 되는 130조.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뭐 거의 4분의 1. 예. 4분의 1이야 우리나라 예산의 2배 반입니다. 우리 예산이 550억밖에 550조밖에 안 돼요. 550조. 아 그렇구나. 그러지. 예. 120조니까. 120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수출을 안 하는 게 아니냐면 반도체 수출을 하고 그게 문제가 돼서 미국이 많이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드 보복을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중국이 이게 세계를 갖고 마음대로 노네.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 왜냐하면 사드를 놓은 게 한국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 놓은 거지. 그렇죠. 미국 정부가 놓은 거를 가지고 한국을 저렇게 못 살게 구는 걸 보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 하고 중국을 더 심도 있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고 반도체 산업을 화웨이라든지 SMIC를 갖다가 완전 미국에서 완전히 그냥 거래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결과만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힘들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대외적으로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출도 많이 되고 또 경제 성장률도 이르고 방역도 잘 되고. 각국 기관에서 볼 땐 잘 될 거라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숫자 사람도 좀 적고 그래도 또 이런 재정 지출도 코로나 때문에 온 재정 지출도 가장 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올해 해갖고 한 22조, 23조 정도 했는데 미국과 같으면 거의 1,000조를 뿌렸습니다. 1,000조. 일본도 그렇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거 자긍심을 갖고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그냥 작은 문제라 생각하시고 큰 틀에 우리가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당장 고민하는 현안이 윤석열 그 탄핵 문제니까 우리 이 의원님이 국회 들어가셔서 이낙연 대표도 만나셔서 우리 민의가 이렇다, 민심이 이렇다는 걸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 강경파 이성만 의원님, 나는 부천 갑에 이성만 의원님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나는 온건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그러니까 가능하다. 다른 건 온건파인데 윤석열 탄핵만은 강경파고 맨 처음 주장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언론사 기자분들 이성만 의원님이 강경하게 탄핵을 주장했다. 왜 김동완 의원만 얘기합니까? 이분은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하신 분인데 나 이렇게 서울의 소리를 무시하는지 몰랐어요. 언론사들이. 아니 우리 시청자뿐만 예. 서로 다 공유하면 예, 됩니다. 아유. 우리 의원님 또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가셔야 되니까요. 돼.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